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조선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말이죠, 여론조사 내용을 맨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도가 되기 시작하고 있는 건데요, 국민일보에서 이 한국갤럽에 의뢰해가지고 지난 7일 8일 이틀간 조사한 내용인데요, 지금 정치적으로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인물들, 좀 민감한 인물들이 되겠죠. 조국, 그 다음에는 이준석, 그리고 이제 한동훈 장관도 뭐 좋은 의미에서의 민감성은 가지고 있죠. 요 세 명의 신당 창당 또는 출마 문제원에서 여론조사를 의뢰했는데 전부 다 부정적인 의견이 셉니다. 특히 이준석은 아주 세요. 자, 그래서 이준석의 여론조사와 관련해서는요, 지난 5, 6, 7일 날 TK 지역만을 대상으로 해서 한국갤럽이 여론조사 했는데요, TK 지역에서 이준석 신당에 대한 지지율은 불과 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 두 여론조사 결과를 가지고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말이죠, 지금 이낙연과 이준석과의 러브콜이 쌍방향에서 지금 나오고 있네요. 자, 이낙연이도 만나겠다. 그리고 이준석이야 뭐 당연히 안 만날 이유가 없겠죠. 자, 그래서 두 사람의 만남은 말이죠, 지금 이제 문재인 정권의 총리 3명의 연대설과 함께 새로운 어떤 이 폭발력을 가질 것인지 한번 눈여겨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요, 이준석이가 이낙연 전 대표하고 합친다 하더라도, 같이 신당을 창당하더라도 동력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 일단 그렇게 판단합니다. 왜냐? 그 이유는 이제 또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요, 기본적으로 이준석에 대한 지지율은요, 전부 민당 쪽에서 역선택의 결과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별로 이 파급은 크지 않을 것이다. 다만 여론, 그러니까 입담으로는 많은 좋은 주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요, 지금 이제 여러 보도를 종합해 보면은 지금 이재명이가요, 거짓말을 하려다가, 그리고 재판을 지연시키려다가 꼼수 작전을 벌이다가 죄를 새롭게 더 저지르는 현상이 과거서부터 나왔어요. 최근 몇 달 전서부터. 대표적인 게 이제 이화영 재판에서 증거 인멸을 위해서 사법 방해한 거, 요것이 이제 검찰에서 수사하고 있다. 이미 한 두어 달 전에 말씀을 드린 바 있죠. 자, 그런데 최근에는요, 지금 이제 백현동 용도 변경과 관련해서 지금 이 백현동 사태, 이 재판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또 이제 뭐라고 거짓말하고 있느냐? 국회 증언감정법에 의하면 내가 허위로 얘기했다 하더라도 처벌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내가 허위로 거짓말했어, 이걸 인정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예. 왜냐하면 가정을 전제해서 얘기한다는 건 통상적으로 재판이 아닌 경우에도, 민감한 경우에는 가정을 전제로 해서 얘기하지 않는다. 이게 답변에 ABC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가정을 전제로 해서 허위 사실에도 처벌받지 않아. 얼마나 도망가기가 급하면 그 얘기를 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이제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해서 위증 혐의가 있고, 그리고 공직선거법상에 또 이 허위 사실 유포 혐의가 있고, 그래서 새로운 이 범죄를 또 추가시키겠다. 본인 입으로 본인의 범죄를 추가시키는 거예요. 이게 왜냐? 거짓말이 거짓말 낳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새로운 범죄 유형이 또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재명다운 발상과 이재명다운 꼼수 발언이 아닌가. 그래서 그 화살은 결국은 본인한테 향한다. 이거를 갖다가 지금 이 직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내용도 전해드리고 하겠고, 그 다음에는요, 지금 이제 검찰에서는 제 보도에 따르면 이미 여러분께도 말씀드렸지만은 송영길이는 아주 괘씸죄에 걸려가지고, 물론 위법도 위법이죠. 괘씸죄라고 하는 것은 죄질이 나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서 구속영장을 조만간 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유병호 지금 감사원 사무총장이 15시간의 조사를 마치고 나왔어요. 그래서 입장문을 내놨고, 자, 그리고요, 정유라가 유동규의 교통사고를 보고 나도 교통사고를 당할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음모론이 되겠죠. 이러한 발언에서 또 정치권의 파장을 받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자세하게 하나씩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자, 맨 먼저 국민일보에서 한국갤럽에 의뢰한 조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 어떤 사람들을 조사했느냐? 아주 제일 따끈따끈한 사람들이에요. 이준석, 한동훈, 그 다음에 조국, 요 세 사람의 정치적인 진로와 관련해서 물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맨 먼저 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 이준석 창당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했더니, 자, 이게 좋지 않게 본다가 무려 50%나 돼요. 절반이 안 좋게 봐. 좋게 본다는 32%밖에 되지 않아요. 그리고 모르겠다가 18%가 됩니다. 자, 이 얘기는요, 결국 국민들이 이준석의 이 신당 창당은 배신 행위로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좋지 않게 본다라는 의견이 50%를 넘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특히 이 이준석 신당의 경우에는요, 지금 이제 보수 강세 지역인 TK하고 PK 지역에서
굉장히 낮게 나오는데 TK 경우에는요, 긍정 응답은 27%에 그친 반면에 부정적 응답이 1%나 됩니다. 그러니까 배 정도가 나쁘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PK에서는요, 좋게 본다는 응답은 21%밖에 되지 않고 좋지 않다. 이거는 59%, 이것도 거의 2배가 넘어요. 21%대 59%가 2배가 넘죠. 그리고 중도라고 답한 층에서는 긍정 여론이 38%인데 비해서 41%가 부정이에요. 그러니까 이 중도층에서 마저도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자, 다만 이 진보층, 이게 이제 진보층이라는 게 민주당 지지층 아니겠습니까? 민주당 지지층 진보층에서는요, 창당 좋아, 이게 45%고 안 좋아가 40%가 돼요. 자, 그래서 이거를 보면은요, 지금 우리 보수층에서 이준석 신당은 보수 분열 아니냐, 이렇게 해서 나쁘게 보는 것이고, 그리고 국민의힘의 우호적 지역이거나 연령대일수록 신당에 대한 비호감도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면은요, 지금 여기 조금 이제 프로테지가 차이가 많이 나긴 해요. 자, TK 경우에는 이준석 신당에 대해서 지금 27%가 똑같은 갤럽인데 긍정이고 51%가 지금 부정으로 되어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말이죠. 지금 이제 똑같은 한국 갤럽에서 일자가 달라요. 뭐냐? 지금 제가 국민일보일이라는 것은 7, 8 이틀간인데 비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5, 6, 7, 3일간 조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준석 신당을 봤더니 TK 지역을 중심으로 한 겁니다. 지금 모든 조사는 지금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TK 지역에 한정된 겁니다. 오해 없길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준석 신당 지지율이 TK 지역에서는 1%밖에 되지 않아요. 자, 그러면 지역별로 본다면 그 충청도에서가 제일 높게 나옵니다. 5% 정도. 그리고 TK 지역에서 신당 창당과 또는 또 이 개인적 지지율을 보면은 지금 이재명이가 6% 높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낙연이가 4%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준석 지지율은 충청도에서 5%로 제일 높게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거를 연령대별로 보면요. 지금 20대에서는 1%밖에 되지 않아요. 그리고 30대에서는 2%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2030이 이제 이준석의 이제 강성 팬덤이다. 이거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요.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 50대에서가 4% 정도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50대는 이제 이 86세대라고 볼 수 있잖아요. 여기서가 제일 높게 나오는 겁니다. 지역적으로는 충청도에서 제일 높게 나오고, 예. 그리고요, 정치 성향별로 보면은요, 보수층에서는, 그리고 진보층에서는 3%만 지지하고 중도층에서는 지지율이 1%밖에 되지 않아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을 긍정적으로 보는 층에서는 이준석을 1%밖에 보지 않습니다. 지지를, 긍정을.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을 갖다가 부정적으로 보는 이 층에서는 3%를 지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준석이가 이제 반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반윤 시각을 가진 계층에서는 이준석이 지지율이 높아요. 예. 이렇게 보이는데 이 숫자가 말이죠. 이 TK 지역만 국한된 거라고 하는 측면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이 도표, 자료 도면을 통해서 이거 말씀드린 것은요. 이거는 TK 지역이 아니라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분석한, 조사한 내용이다. 이런 점에서 차이가 있는데, 핵심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게 지역 연령 관계없이 전 국민적 여론, 이게 굉장히 지금 안 좋다. 이렇게 나와 있고, 특히 보수의 신장, 보수가 뭡니까? 보수는 절대 지족, 신족, 의리,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축에서는요, 이준석이야말로 배신자, 이 프레임을 걸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국적인 평균치의 한 10분의 1 토막도 안 나오는, 그야말로 쪽방만 차고 있는 이 상황이다. 그래서 이준석이가 말이죠, 지금 출마자가 한 1000여 명 정도 되고, 그 중에 한 20, 30%는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들이다. 예, 꽂으면 경쟁력 있다. 이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게 전부 신기루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숫자가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이제 한동훈 장관의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한동훈 장관의 경우를 보면은요, 자, 총선 출마하는 거 찬성이 38이고요. 반대가 46이나 돼서 반대 여론이 8%나 높아요. 자, 그래서 이것도 말이죠. 상당히 좀 미래적인 교수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보면은요. 그래서 이제 한동훈 장관도 여론 관리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예. 자, 그래서요. 지금 이제 이 한동훈 장관의 경우에는요.
하여튼 뭐 여기서도 이제 부정평가가 높다 이렇게 지금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다음에 연령별 조사에서는요, 응답자들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지금 많이 갈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호남 지역에서는 한동훈 장관의 출마에 대해서 부정 여론이 49%고 긍정 여론이 27%. 그러니까 호남 지역은 결국은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이 비호감도가 높은 지역 아니에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에 대한 호감도가 높은 지역은 마찬가지로 한동훈 장관 호감도도 떨어지는 거죠. 예. 왜냐하면 같은 패로 보니까 하나의 쌍으로 보잖아요. 그리고요, TK하고 PK에서는요, 출마가 좋다라고 하는 응답이 TK에서는 43%, 그리고 PK에서는 50%. 그러니까 보수가 강할수록 이 한동훈 장관의 지지도는 압도적으로 높아요. 다만 TK하고 PK에서 출마하지 않은 것이 좋아. 요것도 제법 높아요. 그래서 TK에서는요, 출마하는 게 좋다는 43%, 출마하지 않는 게 좋다, 이게 39%고요. PK에서는 출마해, 이게 50%, 출마하지 마, 이게 33%가 됩니다. 그렇지만은 어쨌든 이게 지금 TK에서는요, 지금 이제 출마하라 마라의 차이가 결국은 4% 정도밖에 되지 않고 있다는 점. 그 다음에 수도권의 경우에는요, 수도권이 이제 뭐 우리가 이제 총선 승부처라고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요, 서울의 경우에는요, 출마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은 41%인데 비해서 출마 부정적 여론은 서울의 경우 48%. 그러니까 서울에서도 이 한동훈 장관 출마의 부정적 여론이 한 7% 정도 높다. 예. 그 다음에 인천, 경기의 경우에도요, 부정적 여론이 53%인데 비해서 이 긍정적 여론은 31%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요거를 보면은요,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이 수도권 선거를 주의할 적임자로 보고 있는데, 지금 여권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대위원장을 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지만, 수도권의 민심은 한 장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번 이 갤럽 여론조사로는 나타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우려스럽다. 예. 그 다음에요, 이 조국의 경우를 보면은요, 자, 조국 요 자료화면을 좀 키우겠는데, 출마하지 않는 게 좋아, 이게 62%가 되고요, 출마해 28%밖에 되지 않습니다. 거의 뭐 2.5배 이상의 압도적 차이로 출마를 하지 말라, 이 여론이 지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것도 말하자면요, 이 민주당이라고 한 사람들은 긍정 여론이 부정 여론하고 거의 팽팽해요. 민주당 쪽에서는 46대 47. 이 얘기는 조국의 강, 이게 굉장히 그동안에 깊었지 않습니까? 여전히 조국이 또 다른 강을 만들어 놓을 수 있다라고 하는 우려를 보여주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이렇고, 그 다음에 호남에서는요, 부정적 의견이 46, 긍정적 의견은 41. 그래서 호남에서조차도 조국의 출마에 대해서는 부정 의견이 많아요. 자, 그래서 이 조국도 상당한 경론이 예상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요, 지금 한국갤럽의 7, 8 양일간의 여론조사 결과 내용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만만치가 않다. 그러면 이준석은 지금 그야말로 신당 창당에서의 이 확장성에는 한계가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판단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준석이가 말이죠, 최근에 출마 희망자가 1,100여 명이 넘고 그중에 10분의 1에서 20분의 1 정도는 굉장히 훌륭하다, 지금 출마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런 사람들로 지금 되어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지만,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은 아직도 갈 길이 멀다. 그 이유 중에 하나, 천하용인에서도 신당에 합류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힌 사람은요, 이긴 경기도의원 딱 한 사람밖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천하람, 그 다음에 허은하, 김용태, 이런 사람들도 부정적 또는 유보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가운데 말이죠, 이런 가운데 이 이낙연과의 연대 가능성이 상당히 커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낙연 전 대표가요, 지금 제 기존 삼지대와 뜻을 모더라도 파급력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어요. 자, 이러한 가운데 이제 금태섭하고 류호정이가 지금 이제 이 신당 창당을 공동으로 하기로 지금 합의를 보긴 봤지만, 이것이 이제 간판 스타가 없잖아요. 그런데 어느 국민이 누가 금태섭이 보고 류호정 보고 이 신당 창당을 지지하겠습니까? 어림도 없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낙연 입장에서는 요 금태섭, 류호정 여기하고도 연대 또는 흡수, 그리고 이준석과도 상당한 지금 이제 이 논의를 하고 싶어하는 냄새가 아주 무럭무럭 지금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준석도 신당, 그 다음에 이제 이낙연 전 대표도 신당 창당 쪽으로 아주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참고적으로 말이죠. 이번에 연합뉴스에서 지금 이제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은 신당이 만들어질 경우에 신당을 지지할 의향이 있느냐? 이 질문에 68%가 반대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지하겠다라는 응답은 25%밖에 되지 않는데 지난 7월 조사 60%보다도 부정적인 답변이 8%씩이나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특히 말이죠. 만약에 이재명이가 이 권역별 병립형 이 비례대표를 받아들일 경우에는 신당 창당의 이 동력은 상당히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현행 연동형을 유지할 경우에는 이제 권역별로 3% 이상만 받아도 이 권역별로 최소한 한 석 이상을 확보할 수 있지만은 권역별 연동이 아니라 권역별 병립형으로 회귀할 경우에는 정당 투표율이 7%가 넘어야 비례의석 한 석을 배분받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더 어려워지는 것이죠. 다만 지금 이제 문제가 뭐냐? 이준석이가 신당을 차려갈 경우 이제 접전이 예상되는 이 수도권에서 2, 3%만 가져가더라도 당락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이 아니냐? 왜냐? 지금 이제 서울에서 49개 지역구 중에서 우세한 지역이 최근에 보면은 6곳밖에 안 돼. 이러한 국민의힘 내부 보고서가 언론에 공개됐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 우려는 굉장히 더 커지고 있다. 자, 그래서 이준석 신당이 국민으로부터 큰 지지를 받고 안 받고도 물론 중요하지만 여하튼 이 접전 지역에서의 이준석 신당의 영향은 크다라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수도권하고요, 민심이 좋지 않은 불경 지역에서 신당이 가져갈 이 표가 결국은 당락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우려가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말이죠. 지금 이제 디지털 타임즈에서 단독으로 조금 전에 보도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은 이준석이가 그동안 이 신당 창당의 디데이로, 즉 탈당의 디데이로 만들어놨던 12월 27일 날이 실제적으로 탈당을 감행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이렇게 지금 보도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제3지대에서 또 이런 데서 이제 본인한테 러브콜을 보내는데 지금 제3지대, 그러니까 이제 금태섭과 류호정, 여기에 대해서는 합류할 생각이 별로 없고 행보는 지켜는 보고 있지만은 창당을 하고 싶은 이유하고 창당할 밤동눈이 지금 금태섭 또는 류호정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다.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고요. 그리고 27일, 그러니까 이제 창당설 27일 기점으로 나오고 있는데 27일은 한다면 창당이 아닌 탈당 선언이 될 것이다. 그래서 창당 시기는 내년으로 넘어가냐? 이런 이제 질문이 제기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요, 창당은 준비되는 대로 바로 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는데 27일 창당 디데이가 아니고 탈당 디데이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창당 작업이 본인이 이제 즉 언론 플레이 하는 것과 달리 상당히 지금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거죠. 즉 창당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고 그리고 창당에 자신감이 없고 창당 지지세력 그리고 창당의 간판 스타가 지금 떠오르지 않고 있는 데 대한 이 반응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 말이죠. 이낙연 대표는 지금 이제 우리 정치권에서 지금 이제 이준석 같은 경우는 매우 드문 인재다. 이러면서요, 시간이 되면 언제든지 만날 것이다. 연대 가능성을 강력하게 시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로 띄울 매우 드문 인재다. 이렇게까지 했거든요. 이 정도가 되면은 지금 굉장히 이낙연 대표 입장에서는 이준석을 안고 새로운 신당 창당 세력의 한 사람으로 이미 마음속으로는 다 정해놓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런데 과연 이준석이 이제 우리 보수권에서 는 어차피 이제 배신자 프레임으로 넘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렇다 본다면 지금 이준석에 대한 지지의 상당 부분은 민주당 쪽에서 나오는데 이낙연 대표가 그리는 신당의 어떤 외형 확장의 효과가 나오겠느냐? 별로 안 나온다. 왜냐면은요, 지금 이제 이거는 이제 TK 지역으로만 이제 한정된 거지만 TK 지역에서 20대 1%, 30대 2%밖에 되지 않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좀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이준석의 신당과 관련해서 지금 이제 부정적 평가가 TK, PK 지역에서도 상당히 높아요. 그러다 본다면 이준석의 지지의 상당 부분 어디서 나오느냐? 민주당 지지층과 그 다음에 호남 쪽에서부터 나올 가능성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 본다면 새로운 외연의 확장보다는 이낙연의 지지층을 잠식하는 것에서 두르기 때문에 그 파급력은 생각보다 크지 않을 것이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낙연 전 대표가 신당을 창당하는데 이준석이를 좀 끼고 돌아가려고 하는 거. 물론
정치적인 상징성도 있고요. 바람몰이 하는 데는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지만은 실제적인 이 지지 확장을 하는 데는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이준석이를 끼고 들어가는 바람에 오히려 이낙연 전 대표 신당 창당의 정치적인 의미가 상당히 퇴색될 우려도 있지 않나 이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어떻든 간에 지금 이준석이를 갖다가 보수가 아니야 이런 사람은 없거든요. 이준석이는 보수의 파일을 확실히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이낙연의 경우에는 이제 진보의 파일을 확실하게 갖고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둘이서 공동의 접점이라고 한다면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는 것 이외에는 공동의 접점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대한민국 정치 그리고 다른 나라 정치도요, 기본적으로 보수냐 진보냐의 이 성격 기준은 색깔, 즉 정치적인 이념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 여기서 찾아야 되는데, 과연 이준석과 이낙연 간의 정치적인 이념상의 스펙트럼상의 공통 분모적인 이 범위가 거의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둘이 합쳐봐야 물과 기름 사이가 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오히려 플러스 마이너스가 거의 없거나 마이너스 쪽으로 흐를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그런 점에서 이낙연 대표는 뭐 정치 선수죠. 국회의원도 뭐 여러 번 해봤고, 그렇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계산을 잘해야 되겠다. 다만요, 이게 정치는 바람이잖아요. 특히 선거는 바람이잖아요. 바람몰이를 하는 데는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이 정도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는요, 지금 이재명이의 죄목이 하나 더 늘어갔다. 이런 지금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바로 뭐냐? 이번에 이제 백현동과 관련해서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어요. 공직선거법 위반 중에 김문기 건은 다 끝났고 허위사실이고 뭐 결론 나온 거나 마찬가지죠. 백현동도 사실상 이 허위사실이고 결론이 나온 거나 마찬가지라고 봐요. 왜? 아니 국토부 문서가 없잖아요. 너 징계할래? 아니면 무조건 해. 무조건 하라라고 하는 국토부의 명령적 공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이재명은 법정 구속해야 돼. 예.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이재명이가 코너에 코너로 계속 몰리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에 이 기억에 의해서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살짝 빠져나왔었어요. 그러니까 기억에 의해서 그렇게 이제 이 국토부에서 압박을 가했다라고 한 것이지 의도적으로 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해서 발뺌을 하면 잘난데 도저히 더 이상 발뺌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성남시 의원들이 나와서 일제히 국토부에서 압박받은 적 한 번도 없어. 그리고 이재명이 시장한테 대면보고까지 했어. 야, 이거는 시장이 알아서 자랑으로 하라는 거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못 빠져나오니까 뭐라 그러느냐? 그거 내가 설령 허위사실을 얘기했다 하더라도 이거는 국회 그 증언감정법상 나는 처벌받지 않아.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국감장에서 이 국토부 압박 때문에 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거짓말, 그러니까 위증을 해버린 거예요. 위증. 그리고 그것은 허위사실이기 때문에 그 자체도 또 공직선거법상 위반 혐의가 되는 겁니다. 허위사실 유포. 예. 그래서 지금 이 새로운 위증죄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대선 주자로서, 예, 요 두 혐의가, 지금 이제 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요것이 그래서 새로운 두 개의 범죄 행위를 이실직고했다, 양심선언했다, 자폭했다, 이러한 평가를 받는 거예요. 도망가려다가 덤탱이를 쓴 거죠. 두 가지 덤탱이를. 그러면 왜 그런 그 국회 증언감정법상으로 죄가 없다라고 했느냐면 그 관련 법에 따르면요. 국회에서 증인이나 감정인이나 또는 참고인으로 조사받은 사람이 그 사람이 말하자면 이 법에서 정한 처벌을 받는 이외에는 증언 감정 진술로 인해서, 그러니까 잘못된 증언이나 잘못된 감정이나 잘못된 진술로 인해서 어떠한 불이익한 처분도 받지 않는다. 그래서 이 어떠한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본인은 처벌을 받지 않은 형사법상의 그 제재 대상에 되지 않는다. 이렇게 입장을 밝힌 겁니다. 바로 지난 금요일 날 재판에서. 그런데 검찰에서는 무슨 소리 하고 있어? 너희들은 지금 법도 모르고 있어. 이미 대부분 판례상으로도 이거는 다 처벌받게 돼 있고 불이익한 처벌에도 당연히 형사처벌까지도 전부 다 포함되고 있어. 거짓말하지 마.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특히 대법원에 판례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끝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재명이는 남은 게 위증 혐의. 왜냐하면 본인이 그랬잖아요. 국회 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가 성립되더라도 공직선거법 적용이 배제할 이유가 없고 양립이 가능하다. 그리고 대법원 판례까지 있다. 요게 이제 우리 검찰에서 밝힌 내용이거든요. 따라서 위증 혐의, 그 다음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요 두 개의 새로운 범죄가
추가될 가능성이 상당히 커졌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이제 아무래도 송영길 거는 별도 방송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걸 하겠고, 간단한 정유라 이 발언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정유라 씨가 말이죠. 이 최근에 이 SNS에 글을 올렸어요. 왜 글을 올렸느냐? 유동규 본부장의 교통사고가 지난 5일 밤에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그 다음날 이 교통사고를 보고 요 내용을 이제 SNS에 공유하면서 야, 이렇게 사람이 들어박는구나. 나도 죽이려 하는 거 아닌가. 참 무섭다. 이런 취지의 주장을 했습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지금 이제 이 그 정유라 미오는 세력들이 좀 있잖아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유동규 본부장도 이번 교통사고, 그리고 이제 본부장을 비롯한 정치권, 여권 안팎에서 이번 사고와 관련해서는 이재명과의 연관성을 의심하는 의혹 제기가 잇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의혹 제기에 이 최순실 딸 정유라 씨도 지금 가세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의혹, 하태경 의원도 그리고 전효옥 전 의원도 의혹을 기획설의 의혹을 즉 힘을 싣고 있어요. 뭐라고 되느냐? 하태경 의원의 경우는요. 뉴스를 본 국민들은 이거 영화 아수라 속편 아니냐 이런 식으로 생각할 것이고 무슨 음모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본인은 음모가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 이미요. 정치권 안팎에서 음모론이 제기된 바 있지 않습니까? 민심이 그렇다. 그래서 이재명 부분에 의문사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계속해서 의문의 눈초리로 이걸 국민들이 다 쳐다볼 것이다. 그러니까 사실상 음모론에 힘을 싣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전효옥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동규가 죽음의 문턱을 넘을 뻔했는데 유동규와 김용 재판에서 무죄를 받고 난 바로 직관이냐? 이게 정말 우연일 수 있느냐? 뉴스를 듣는 순간 이재명의 데스노트 7번째 정말 무섭더라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더군다나 말이죠. 이재명이가 2016년도에 성남시장 할 때 뭐라고 얘기했느냐? 과거에 저는 권력 행사는 좀 잔인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발언했잖아요. 이런 걸 보면 이거 뭔가 수상하다 이거죠. 그래서 음모설, 배우설, 공작설, 기획설이 나오는 거라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오직해야. 그러니까 이제 유동규 본부장이 그랬잖아요. 절대로 나는 극단적 선택을 하지 않겠다. 내가 만약 죽었다. 그러면 자살이 아니라는 것을 꼭 명심해달라. 이 얘기까지 했지 않습니까? 이 얘기까지 했다는 얘기는 유동규 본부장도 이재명 측근들에 의한 본인의 어떤 신변 위협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음을 실토하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정유라 씨도 마찬가지. 이번 교통사고를 보고 참 무섭다. 예, 혹시라도 나도 이런 뭐라 그럴까요? 의도적인 공작적인 신변 위협 테러 행위가 있을 수 있는 건 아니냐? 이런 우려의 생각을 하고 있고 그거를 SNS 통해서 밝힘으로써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그런 세력들한테 나도 만약에 죽으면 이거는 제3자의 기획 암살이야. 그러니까 수사를 철저히 해야 돼. 이러한 메시지를 미리 예방적 효과 차원에서 내놓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 자, 시청자분 이것으로 본 방송은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